법률행위 요건 중에서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확정성, 적법성, 가능성 봤고요. 세 번째로 목적이 확정돼 있고 실현이 가능하더라도 적법성이라는 걸 또 갖춰야 되죠.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라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위반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를 했다. 그럼 법을 위반했으니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그게 적법성이에요. 그런데 법이 두 종류가 있다. 강행규정, 강행법규와 의무규정, 의무법규가 있다. 강행규정은 선량한 부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위반하면 무효예요. 하지만 의무규정은 선량한 풍속이라든가 사회질서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적법성에서 말하는 법이란 모든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강행법규만을 말한다. 이렇게 강행법규. 그죠? 그리고 어떤 게 강행법규고 어떤 게 의무법규냐. 이거 간혹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의무규정을 몇 개 외울 거예요. 외우는데 오늘 하나 기억해 두자. 제주도 가가지고 렌터카를 빌렸다. 임차인. 렌터카가 고장이 나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데 임차인이 급하게 자기 돈으로 고쳤다. 비용. 이걸 나중에 임대인한테 돌려줘.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그런데 처음에 렌터카를 빌릴 때 내가 내 돈으로 고치겠다. 대신 렌트비를 좀 싸게 해달라.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약정을 했다면 임차인은 이거를 포기하는 약정을 한 거죠. 유효다. 임의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민법은 임차인은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걸 위반하더라도 비용 상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더라도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다. 기억하자. 두 번째, 강행규정이 또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고요. 단속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면서 대신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단속규정도 강행규정이 되는 거예요. 단속규정도. 그죠? 위반하면 처벌이 되니까. 자, 대부분의 강행규정이 효력규정이에요. 그럼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지만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예를 또 몇 개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두 개를 기억하자. 하나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 부동산을 산 사람은 지 이름으로 이전 등기하면서 세금 내고 팔고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세금 안 내려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되팔아. 금지하는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미등기 전매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만 낼 뿐 무효가 아닙니다. 비슷하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법상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근데 이걸 위반해서 전매를 했어.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단속 규정 두 가지로 오늘 기억해달라. 세 번째로 탈법행위라는 게 있어요.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 갑은 이 국유재산을 일반 국민에게 분양을 할 때 취득이 금지가 돼 있어요. 내부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 공무원 갑이 자기가 취득하고 싶어. 자기 이름으로 못하죠. 배우자나 친척 이름으로 취득을 해. 이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수법이죠. 을명의로. 그러면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공무원은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야. 하지만 위반한 거고 똑같죠. 이렇게 강행 규정을 우회 위반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라 하고 탈법행위도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유재산을 취득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효란 건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만약에 되팔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이런 사정을 몰랐든 선의 알았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예외는 있어요. 탈법 행위 중에. 근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일단 탈법 행위도 무효가 된다. 기억해달라. 네 번째, 효과. 무효라 그랬죠?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라는 건 선의 제3자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절대적 무효예요. 그리고 이 절대적 무효는 나중에 무효를 가면 무효행위 추인이나 전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무효행위 추인이나 전환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도, 무효행위 전환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 증권거래법에 보면 증권회사나 최근 문제가 되는 라임 같은 투자신탁회사 IVK인가 뭐 있죠. 인베스트먼트 코리아인가 뭐 하여튼 이런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데 뭐 외국 채권 같은 거 막 묶어가지고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데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정당하게 권유한 건 괜찮아요. 수익이 얼마 날 수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근데 부당하게 권유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강행 규정입니다. 자, 이때 부당하게 권유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 이게 부당 권유예요, 이게. 그걸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어. 위반했죠? 무효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이 투자자야. 수익이 안 나. 손실이 생겼어. 그럼 찾아가겠죠. 약속대로 보장해달라. 보전해달라. 그러겠죠. 자, 이때 얘. 아이고, 제가 옛날에는 보장해주거나 보전해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무효네요. 보장해줄 수가 없네요. 보전해줄 수가 없네요. 라고 무효를 주장해, 이놈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 투자자들이 머리띠 두르고 들어눕고 뭐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 투자신탁회사 등이 무슨 사기죄나 이런 걸로 형사처벌되는 건 별개의 문제고 투자자는 약속을 지켜라 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자신의 위반한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에? 말 바꿀 수 있다 말이죠. 나중에 말 바꾸면 돼요. 정치인들도 잘하잖아, 말 바꾸는 거. 몰라, 기억이 안 나, 뭐 이렇게 맨날. 얘는 기억이 나, 괜찮아. 내가 보장해준다 그랬어. 보전해준다 그랬어. 그런데 무효야. 야구르지롱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네? 뭐 하면 안 되냐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네가 바보다 이거, 네가 바보다예요. 우리 대법원. 이 판례 무효 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 원래 거래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보장해 주겠지, 이렇게.
근데 깼잖아. 하지만 그건 신의칙을 위반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건 나중에 대리 가서 볼 건데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 행위.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 행위. 여기에 표현대리 따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대리를 적용해버리면 유효가 돼버려요.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절대적인 무효인 행위다가 표현대리라는 걸 적용해서 유효로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대리 가서 볼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목적의 적법성 이 정도 기억하자. 그래서 6페이지에 보면 적법성 있죠. 의의가 있고 강행규정의 종류가 2개가 있는데 그중에 단속규정 2개. 동그라미 1, 2. 위반의 효과 넘겨서 절대적 무효.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스스로 무효 주장할 수 있다. 3번 표현대리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이제 탈법행위 개념이 하나 나와 있고요. 자, 적법성에서는 이 정도. 외울 게 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회적 타당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외울 게 그냥 우글우글해. 법률의 목적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지켜야 돼요. 적법하더라도. 이 마지막이야. 사회 질서. 사회적 타당성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사회 질서. 그리고 조문이 2개가 있다. 아주 중요하죠. 반사회 질서 행위. 자, 이 반사회 질서 행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떤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 이거 구별해야 돼요. 꼭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올해 나온단 말이죠. 박스 쳐놓고 반사회 질서 행위를 골라라, 아닌 것을 골라라. 골라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외워봅니다, 오늘. 7페이지 맨 밑으로 가면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한 장을 넘기면 9개가 나와 있어.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가장매매라고 돼 있죠? 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경매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부동산에 가짜 근저당권 설정행위, 가짜 매매 이런 거, 허위 매매, 허위 근저당권 설정행위, 요거는요 108조 허위 표시로 무효가 돼요.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108조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무효는 무효인데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 별 표시 10,000개를 해도 모자라. 동그라미 2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성립했다고 되어 있죠. 이때 법률행위가 증여고요. 강박은 강력한 협박이에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삥 뜯긴 거예요.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됐다. 이때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강박이고요. 국민의 기본권이 재산권이야. 국가가 삥을 뜯은 거야. 근데 어쨌든 1번, 2번은 협박을 한 거죠. 우리 민법 110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따라서 이것도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이 두 놈이 아주 중요해요. 3번 비자금을 조성해 남편이 회사에서 꽁돈이 나왔어. 그걸 몰래 양복에다 넣으나. 비자금 조성이죠. 반사회 질서 행위예요. 예? 남편분에게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세요. 반사회 질서 행위라고. 근데 그 비자금을 숨겨놓거나 은행에 넣어놓거나 이걸 소극적 임치라고 해요. 그건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야. 3번. 4번 전통사찰. 예컨대 대전에는 전통사찰이 뭐가 있나요? 계룡사가 있나? 대전 아니에요? 그건 계룡이에요? 공주인가? 하여튼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돈을 주고 사. 반사회 질서 행위예요. 근데 그 사람을 주지로 임명을 해.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야. 4번. 5번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들. 이건 유효해요. 세금 뜯어내야 되니까. 5번 세금 회피 목적. 6번 남편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어요.
부인한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 용서. 근데 부인이 용서를 안 해줘. 그래서 안 되겠다. 남편 이름의 아파트를 부인에게 넘겨줘. 부동산 양도. 근데 쫓겨날 것 같아. 그러니까 제한을 붙여. 함께 살고 함께 사는 동안에는 팔지 말아달라.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처절한 행위지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8번 민사사건을 소임하는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을 했어. 반사의 질서가 아닙니다. 9번 무허가 건물 임대차 계약. 반사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 추가. 근로자를 회사가요 해외에 파견해요. 그리고 그 경비를 회사가 부담해. 부담하면서 이렇게 조건을 붙여. 단 너는 귀국해서 일정 기간 근무해라. 그러면 요거를 면제시켜 주겠다. 갚는 것을. 너 생활비 뭐 이런 거 다 교육비 이런 거 다 면제시켜 줄 테니까 귀국 후 일정 기간 평생 근무해라. 그러면 반사의 질서이에요. 근데 일정 기간 근무하면 경비 회사에 반환 안 해도 돼. 면제시켜 주게. 요거 반사의 질서이 아니다. 마지막 하나 앞 페이지로 돌아가 보세요. 앞 페이지 가면 반사의 질서가 쫙 나오죠. 그 중에 동그라미 이번에 부첩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첩계약 반사의 질서이고요. 그걸 유지할 목적으로 생활비 주는 것도 반사의 질서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거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부첩관계를 단절하면서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랑이야. 이쯤에서 헤어지자. 대신 생활비는 줄게. 이거야. 반사의 질서를 끝내면서 생활비 주는 거.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디귿. 됐죠? 그죠? 그 다음에 9번을 보면 우리 가끔 길 가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후사합니다. 이런 거 있죠? 증언을 해달라. 그러면 돈 줄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통상적인 한도를 초과하면 무효해. 반사질성이야. 그럼 반대로 초과하지 않으면. 9번 다시 한번.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제공받는 경우는 반사의 질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넘지 않으면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체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 추가한 거 이런 것들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외우셔야 돼. 근데 이거 그냥 막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져요. 뭐 어떻게 돼? 자꾸 듣고 읽고 하세요. 그럼 어느 시점에 외워져요. 그럼 나중에 답은 고를 수 있어. 아시겠죠? 이게 뭐 딱 눈을 감아갖고 11개가 다 떠올라. 그럼 너무 좋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읽고 보고 해가지고 나중에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반복을 해주고 이게 첫 번째예요. 꼭 하셔야 돼요. 야, 지난번에는 한 4개 정도만 외우라 그러더니 자식아 이걸 다 하면 어떡해. 이걸 다 해야지 이제 5월달. 그래야 이제 문제 풀어서.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부동산 이중매매예요. 갑이 을에게 101호를 팔아. 그런데 또 팔아. 이중매매 이렇게 되죠. 그죠? 원칙. 각각의 매매는 유효하고 각 매수인은 평등하고 먼저 했으니까 우선권 있다? 없어요. 2배 주기로 했어? 우선권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각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각 매수인은 평등하고 그래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 그리고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을은 병에게 왜 새치기 했냐 이런 거 따지지 못하고 갑에게 책임을 묻게 돼요. 갑에게. 어떤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의 내용이 뭐냐?
을은 각과의 계약을 소멸시키고 해제, 계약금 따위를 준 게 있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게 채무불이행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여기서 하나를 추가. 을, 너 이렇게 안 해도 돼. 을, 너 갑에게 1억 대금을 줘. 을이 갑에게 얼마를 준다고요? 대금을 줘요. 주면서 이거 못 넘겨봤죠? 대신 이거 내놔. 대상 청구라고 해요. 이것도 할 수 있대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도 되고 대상 청구라는 걸 해도 되고. 대상 청구 다시 한번, 을이 갑에게 대금을 1억을 주면서 101호 대신 병에서 받은 대금 2억을 내놔라 라고 할 수 있다. 그걸 대상 청구권이라 합니다. 예? 아, 눈 그렇게 동그랗게 뜨지 마시고 있다. 아, 이렇게 해야지. 이러지 말고 아, 이렇게. 예? 새로운 걸 알겠다는 기쁨의 표정을 지셔야지. 그러시지 말고. 왜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왜요? 아니, 그렇다는데 우리 대법원이 뭐, 그죠? 법원이 왕이잖아요. 그죠? 법원 왕. 이게 원칙. 근데 예외. 우리 대법원에 할 때 이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면 병에게 이전돼 있는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말이죠. 자, 어떤 경우에 그러냐? 요건 두 가지.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걸 배임행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배액을 주고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병한테 팔아먹은 건 배임행위가 아니에요.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적어도 병에게 팔아야 배임행위가 돼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배임행위의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적극 가담이 세 가지. 자, 병이 갑한테 101호 파세요. 갑은 이미 팔렸어요. 그러겠죠? 자, 병은 지금 팔렸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이걸 알게 됐어. 이미 내가 사고자 하는 게 팔렸어. 알았어, 내가. 그러면 물러나야지. 늦었으니까. 그게 사회 질서예요. 물러나는 게. 근데 얘는 반대야. 더 달려들어. 2배 줄게, 막 이렇게. 그래서 결국 갑으로 하여금 배임 행위를 하게 만들어. 이게 적극가담이에요. 자, 이 적극가담에서 핵심이 뭐예요? 물러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 요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팔렸다는 걸 알면서 샀을 뿐이라면 그거는 적극가담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효과. 무효라 그랬죠? 그죠? 병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첫 번째 효과, 이거.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병하고 거래한 자,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하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병 등기를 먼저 말소를 시켜야 돼요. 자, 병 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 갑이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을이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을이 갑을 대신해서 대위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갑이 직접, 을이 직접 말소 또는 이전 등기 청구하자 그러면 틀린 거예요. 직접 청구하자 그러면. 아시겠죠? 을이 갑을 대신해서. 요건 이제 소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원고 피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뭐요? 그러지 마시고 요것만 딱 기억하세요.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다. X, 갑을 대위하여. 이렇게 기억하세요. 세 번째, 을은 이 무효인 제2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시험법은 아닌데 채권자는요. 채무자가 제3자하고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런데 그러려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금전 채권이어야 돼요. 빌려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을은 갑에게 채권을 갖고 있긴 하나 돈 빌려준 게 아니죠.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기억하셔야 돼. 결론만 기억합니다. 제1매수인은 제2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병이 적극 가담을 하는 행위는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된대요. 뭐가 된다고요? 불법행위.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를 당한 사람은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750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직접 말소 청구는 안 돼요. 그런 거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손해배상은 직접 할 수 있다. 기억하자. 하나, 둘, 셋, 넷. 꼭 기억하자. 여기에다가 우리 대법원이 지금 이 경우에는 제1행위도 매매고 제2행위도 매매죠. 확대를 해요. 제1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에도 제2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에도. 자, 먼저 제1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 을이 갑수의 땅을 20년을 점유해요. 그럼 을에겐 이전 등기 청권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갑이 팔아먹었고 적극 가담했어. 무효. 제2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 팔았어요. 매매. 근데 병이 알면서 적극 가담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았어. 이것도 무효. 이런 식으로. 제2행위가 매매가 아니어도 적극 가담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확대하고 있다. 네? 동기의 불법의 개념을 확인하자. 동기는 법률행위라는 이유를 말한다. 자, 갑이 을과 농가주택을 월세 100만 원에 임대차 하는 계약을 했다. 자, 이때 갑 자신의 농가주택을 빌려주는 이유, 이게 동기예요. 빌려주는 이유. 또 을이 갑의 농가주택을 월세를 주고 빌리는 이유, 이게 동기예요. 그런데 계약하면서 갑이 을에게 또는 을이 갑에게 너 왜 빌리냐? 당신은 왜 빌려주시오?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만약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 돼요? 그거 당신이 알아서 뭐해? 그럼 되죠. 결국 동기라는 것은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도 아니다. 아니에요. 동기는. 여러분이 편의점 가서 뭘 하나 샀어.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봐요? 안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동기는 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불법해. 을이 이유가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도박장.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을이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빌리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고 빌리든 뭐 창고로 사용하려고 빌리든 갑은 알 필요도 없지요. 그죠? 빌려주고 뭐만 받으면 돼요. 월세만 받으면 돼요. 따라서 이렇게 동기가 불법하더라도 원칙 유효. 다만 대법원 을의 이 동기가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 갑에게
표시가 됐어. 또는 어찌어찌 알려졌어. 갑은 알게 됐어요. 이 자식이 도박장으로 사용하려는 걸. 그럼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만약에 빌려줬다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반사회 질서 행위는 상대방에게 표시된 또는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게 됩니다. 네 번째, 반사회 질서 행위의 효과. 첫째, 절대적 무효죠. 제3자 보호되지 않지. 추인, 전환 안 되지. 아까 강의 규정에 해봤던 거. 절대적 무효, 제3자 보호 안 돼. 추인, 전환 안 돼. 두 번째, 예컨대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대금 지급 의무 따위는 없죠. 따라서 아직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지급할 필요가 없지요. 없잖아. 근데 이미 지급을 했어. 그럼 돌려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고 돈을 줬어. 근데 무효야. 계약이. 그럼 어떻게 돼? 돈 돌려 받아야지.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 불법, 원인, 급여라는 게 있어.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은 반사회 질서 행위를 말해요. 뭘 한다고요? 반사회 질서 행위. 불법 행위에서 말하는 불법이 아니에요. 이게 더 커요. 불법이.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를 말해요. 반사회 질서 행위를 원인으로 무언가를 줬다라는 뜻이에요. 급여는 줬다라는 뜻이에요. 줬다. 그러면 반환 청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뇌물 줬다. 못 돌려받겠죠. 그죠?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 못 돌려받는다 그랬어요. 부첩 계약을 하면서 아파트와 자동차를 사줬다. 못 돌려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사줘 안 사줘? 안 사준다 그랬죠. 제가. 월세로 얻어준다 그랬잖아. 다 이유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도박 자금을 빌려준 머리 짧고 검은 양복에 다리 터는 분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안 받죠. 못 받아. 그러니까 땅에 파묻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불법 원인급여를 한다. 여기까지. 자, 먼저 이중매매는 8페이지 있죠. 그 위에 반사회 질서 행위 효과가 먼저 나와 있죠. 이행전임은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고 절대적 확정적 무효고 등등. 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중매매가 나와 있죠. 원칙, 각 매매는 유효,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 취득, 이렇게 돼 있죠. 예외, 밑에 요건, 매도인의 배임행위,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행위. 다음 페이지 무효가 되었을 때, 양가로 1에 반가로 1, 반가로 2. 양가로 2에 반가로 1, 반가로 2. 양가로 3에 반가로 2. 뭐 이런 것들. 3번에 확대라고 되어 있죠. 그 확대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양가로 1번에 두 번째 줄 적극가담, 양가로 2번에 세 번째 줄 적극가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심지어 경매의 경우에도 반사회 질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 자체가. 몰라도 되고 1번, 2번 정도 이렇게 간단해. 적극가담하는 걸 좀 찾아내 보자 말이죠. 밑에 반가로 본 동기의 불법이 있죠. 그죠? 반사회 질서에서 이 정도 딱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달달달달 기억하세요. 올해 꼭 나오니까. 두 번째가 이제 불공정한 행위죠. 이거는 폭리 행위를 말한다 그랬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거 많이 당해보셨죠? 마스크. 코로나 전에는 5, 600원 하던 게 말이죠. 코로나 이후에 국가가 통제하기 전까지는 뭐 개당 10,000원, 20,000원. 제가 하나당 50,000원짜리도 봤어요. 아우, 거지 같아. 예전에. 이런 게 폭리행위가 되는 거예요. 불공정한 행위 이렇게 되죠.
반사회 질서 행위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면 동시에 반사회 질서 행위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요건 아주 중요하죠. 첫째, 불공정한 행위가 있으면요, 폭리를 당한 피해자가 있고요, 폭리를 취한 폭리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고받겠지요. 급여, 급부, 반대급부. 5만원, 500원짜리 마스크, 이렇게. 급부와 반대급부. 이게 5만원, 500원, 100배나 차이 나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요건. 자, 이 현저한 불균형을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시가와의 차액, 시가와의 몇 배,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사회통념, 이게 뭐였죠? 상식. 그리고 객관적 값어치. 아, 이놈이 5만원에 팔면서 이렇게 말해. 야, 지금 수요가 폭증이야. 5만원도 싸. 내가 생각할 때 한 10만원 받아야 돼. 이게 주관적 가치야. 지가 혼자 생각하는 값어치.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행위 당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피해자는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거나, 궁박, 경솔, 무경험. 조문을 보면 또는 무경험이라고 했어요. 또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갖추면 돼요. 어느 하나. 셋 다 갖출 필요가 없어. 또 궁박. 집에 마스크가 딱 하나 남았어. 돈은 있어. 근데 마스크가 딱 하나 남았어.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려고 하는데.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 이걸 심리적 궁박이라고 그래요. 보통 궁박이란 건 심하게 쫓기는 건데, 돈에 쫓기는 경제적 궁박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심리적 궁박을 포함해요. 심리적 궁박. 돈은 쌓여 있어. 근데 마스크가 없어. 쫓겨 죽겠어. 이것도 궁박이에요. 경솔은 뭐 사력 입지 못한 걸 말하는 거고요. 무경험은 두 종류가 있어요.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이 있고요.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있어요.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은 다른 사람들 다 해본 걸 못 경험한 거. 나는 CD에서 돈을 한 번도 못 찾아봤어. 이런 게 무경험이에요.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이에요. 반면에 나는 패러글라이딩을 못 타봤어.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타보신 분 거의 없단 말이죠. 이걸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험 부족은 CD에서 돈을 못 찾아본 걸 말하냐, 패러글라이딩을 못 타본 걸 말하냐. 첫 번째 거 말하는 거예요.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갑이 을에게 10억짜리 땅을 좀 팔아달라고 그랬어요. 자, 이때 갑을 본인이라고 하고요. 을을 대리인이라고 해요. 10억짜리 땅. 근데 을이 1억에 팔았어요. 그럼 폭리를 취했죠. 피해자죠. 그런데 이게 불공정한 행위가 되려면 피해자는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해야 되잖아요. 얘가 피해자잖아. 10억짜리를 팔아달라. 1억에 팔았어. 누가 피해자? 갑. 그죠? 피해자가 누구라고요? 갑. 이때 얘를 기준으로 궁박경설 무경험을 판단해야 되는가? 우리 대법원. 아니다. 궁박만 본인 기준해라. 뭐만? 궁박만.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굴 기준? 궁본, 경무대. 꼭 외워야 돼요.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계약을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 궁박했는지 여부는 본인, 경솔했는지 무경험했는지 여부는 누굴? 대리인 기준에서 판단해라. 그렇죠? 이게 두 번째 거예요. 세 번째, 폭리를 취한 놈이 피해자가 이렇다는 걸 알고, 자, 보통 저 사람이 경험이 별로 없네.
그러면 도와주는 게 사회 질서예요? 울고 먹는 게 사회 질서예요? 울고 먹는 게 사회 질서라 그러면 반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아, 도와주는 게 보통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놈은 반대야. 울고 먹을 생각을 해. 이걸 폭리의사, 폭리행위, 악의 이렇게 불러요. 폭리의사, 폭리행위, 악의.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요건이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소송에서 입증의 문제가 있어요. 입증. 자, 불공정한 행위가 만약에 있었어요. 자, 피해자고 폭리자가 있어요. 둘 중에 누가 소송을 제기할까요?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피해자가 하겠죠. 폭리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나 너무 많이 먹어서 도로 가져.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리는 없고. 피해자가 네가 너무 많이 처먹었다 이 자식아 돌려달라 이렇게 될 거예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요. 피해자는 뭘 주장할까요?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다 이렇게. 판사님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요. 저는 궁박했고요. 상대방은 폭리의사가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누가? 피해자가. 근데 민사소송은 주장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러니까 입증해야지. 피해자가.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나마 이거는 증명이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땅 시세 100억, 받은 돈 10억. 금방 비교가 되죠? 이 두 놈이 문제예요. 판사님 저는 굉장히 경솔했는데요. 증명해. 그럼 경솔함을 어떻게 증명할 거야? 갑자기 왔다 갔다 똥마랑 개처럼 왔다 갔다 해야 돼? 폭리의사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증명하기 어렵죠? 이 증명하기 어려울 때 등장하는 게 뭐다? 추정.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이거를 증명했을 때 현저한 불균형을 증명했을 때 궁박경설 무경험이나 폭리의사를 추정을 해주면 추정된 건 증명된 거니까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겠지. 그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아니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다 증명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공정한 행위가 됐을 때 피해자가 승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건을 증명하지 못해서. 아시겠죠? 현저한 불균형이 증명됐다 하더라도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이나 폭리의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주행자가 요건을 전부 증명하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적용범위 불공정한 행위가 되려면요.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주기만 할 뿐 급부 반대급부가 없는 게 있어요. 증여 기부하니까 또 저는 기부 안 해요. 단체 기부 안 해요. 저는 직접 큰 기부했죠. 친구한테. 제가 약간 병신 소리도 들었어. 그렇게 한 친구가 한 6년 정도 지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속에서 불이 났겠죠. 근데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휴대폰 통신 요금을 못 내서 휴대폰이 막혀있다. 좀 대신 내줘. 이렇게. 대신 내줬어. 그리고 나서 살살 따지네. 네가 좀 어떻게 좀 해결해라.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연락이 없어. 자, 증여나 기부 같은 걸 무상행위라고 해요. 불공정한 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경매
예전에 인천의 뭐 사립학교 법인 땅 100억대 땅이 7년 경매가 진행되면서 무수히 유찰이 된 상태에서 7천만 원에 낙찰이 된 경우가 있었지만 어질어질하죠.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법원이 한 건데 법원이. 그러니까 기부증여 경매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면에 채권자가 갑이 을에게 1억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갑이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된 사람은 심리적으로 쫓기죠. 궁박. 채무자 을이 찾아와가지고 탄원서를 잘 써줄 테니까 채권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기했어. 불공정한 행위 된단 말이죠. 채권 포기. 근데 채권 포기는 단독행위예요. 보통 불공정한 행위는 계약에서 발생하잖아요. 단독행위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 포기 같은 거. 또 하나, 남편이 교통사로 사망을 한 궁박한 상태에서 부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의 8분의 1만을 받고 앞으로 일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해줬어요. 이걸 부재소 합의라고 해요. 이것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되는 거 두 개씩 각각. 여섯 번째 효과. 첫째, 아까 절대적 무효라 그랬죠? 그죠? 제3자 보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전환은 된다. 이거 나중에 무효행위 추인과 전환 가서 다시 볼 거예요.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 다 절대적 무효야.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돼. 그런데 최근에 우리 대법원이 불공정한 행위만은 뭐가 인정된다?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게 인정된다라고 판결을 한 게 있어요. 나중에 할 겁니다. 논조장만 찍어두세요. 또 하나.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이행을 했다면 반사회 질서 행위 일종이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되겠죠. 그죠? 이때 요 놈한테만 적용돼요. 폭리장애만. 반사회 질서 행위와는 달리 불공정한 행위는 요 놈만 나쁜 놈이에요. 요 놈만. 그죠? 얘는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불법원인 급여 이것만. 이거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폭리자한테 준 것은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야. 폭리자가 피해자한테 준 것만 불법원인 급여야. 그러니까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다예요. 불공정한 행위. 나옵니다. 올해 또. 꼭 맞춰야 돼요. 불공정한 행위. 10페이지를 보면 요건이 딱 있죠. 박스 안에. 잘 나와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요건이.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입증 책임이 있고요. 4번 적용 범위 있고요. 5번 효과 있죠. 잘 나오는 것들이 다. 기억하자. 예? 자, 이렇게 해서 법률의 목적을 갖춰질 요건 4가지를 다 본 거예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자, 그리고 이제 의사표시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법률의 해석이라는 게 하나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목적이 뭔지를 밝히는 거예요. 이거 확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애들 둘이 싸워요. 일단 말리고 제일 먼저 뭘 물어보죠? 왜 싸우냐는 걸 물어보겠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걸 다 그거. 각과리 계약을 둘러싸고 다투고 있어요. 그럼 법원은 도대체 각과리 매매 계약을 한 건지 임대차 계약을 한 건지 매매 계약을 했다면 어떤 물건을 사고 팔기로 한 건지 대금은 얼마를 주기로 한 건지 이행기는 언젠지 이걸 확정져야 되죠. 그 다음에 뭐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판단할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짓는 것, 그걸 뭐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
자, 문제는 이 목적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의사 표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의사 표시. 원하는 게 뭐였고 의사 어떻게 표시했는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의사를 표시한 값이 원하는 게 A야. 원하는 게 표시도 A라고 했어. 그럼 값의 목적은 뭐예요? A죠. 그죠? 근데 원하는 건 A인데 B라고 표시했어요. 그럼 값이 원한 건 뭐예요? A예요, B예요? 요게 문제가 돼요, 요게. 예? 법률행위 목적이란 당사자가 무엇을 원하는 걸 밝히는 건데 그거는 의사 표시를 통해서 확정 지을 수 있어. 그런데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한다면 이렇게 불일치한다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확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겨요. 그죠? 좀 전에 여러분들 A라고 그랬죠? 그건 여기에 기준을 둔 거예요. B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에 기준을 둔 거예요. 그죠? 의사의 기준을 잡고 해석할 것인가 표시의 기준을 두고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겨요. 자, 이때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이라고 표시의 기준을 두는 해석 방법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원칙이야. 민법에서. 그러니까 값은 뭐를 원했던 거다? B. 이게 원칙이에요. B. 표시를 기준으로. 그럼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자연적 해석이라고 불러요. 자연적 해석은 뭘 기준으로 한다? 의사. 그리고 이 자연적 해석과 관련해서 요 놈을 하나 기억하자. 오표시 무해의 원칙. 오표시 무해의 원칙. 값과 을 사이에 X 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가 합치가 됐어요. 값과 을이. 값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X 토지를 사고 팔기로 현장까지 갔다 왔어요. 저 땅, X 토지. 그 다음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계약서를 쓰겠죠. 근데 이 계약서를 쓸 때 값과 을 둘 다 이 X 토지에 지번을 차고해요. 지번. 그래서 Y 토지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등기까지 넘어갔어요. X 토지는 100번지고 Y 토지는 100-1번지인데 값과 을은 둘 다 X 토지를 100-1번지라고 착각하고 계약서에 100-1번지라고 쓴 거예요. 자, 이때 표시를 기준으로 하면 Y 토지를 매매한 거죠. 의사를 기준으로 하면 X 토지를 매매한 거죠. 규범적으로 해석하면 Y 토지고요. 자연적으로 해석하면 X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대법원. 이런 경우에 이게 핵심이다. 의사 합치. 양당사자가 X 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를 합치했다면 설령 계약서에 Y 토지라고 잘못 표시. 잘못 표시가 뭐예요? 오표시. 이때 오표시는 오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잘못 표시. 이렇게 잘못 표시했다 하더라도 X 토지 매매 계약, 의사 합치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게 오표시 무해예요. 즉, 뭐를 기준으로 해석해라?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해라. 따라서 계약은 X 토지 매매한 거예요? Y 토지 매매한 거예요? X 토지. Y 토지는 매매한 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등기는 유효, 무효? 에? Y 토지 등기 뭐예요? 소유권자 을 유효, 무효? 무효. 무효니까 설령 을이 병한테 팔았어. 병선.
아, 불문. Y 토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Y 토지는 여전히 갑소유다. 그러니까 갑은 을이나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X 토지 매매했지요. 근데 을은 아직 X 토지 등기 안 받았지요. 소유권 얘한테 있지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X 토지 매매했으니까. 그죠? 갑과 을은 무슨 토지를 매매한 거라고요? X 토지.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뭐 할 수 있다고? X 토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갑이요. 나 집원을 뭐 했다? 차고. 그죠? 차고 취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나중에 보겠지만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요. 의사와 표시를 모두 고려하고 그리고 불일치. 이게 착오예요. 우리 민법상. 그런데 자연적 해석은 표시 자체를 고려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예. 의사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자연적 해석이에요. 따라서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가 돼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보통 집원을 착각이 아니라 착오하여 이렇게 나와요. 착오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착오는 나중에 보는 취소할 수 있는 착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착각을, 단순한 착각을 말하는 거예요. 착각을.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갑과 을이 설령 집원을 착오했다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이게 법률의 해석이에요. 자, 법률에서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거라 그랬고, 넘겨보면은 해석 방법이 나오는데, 해석 방법 중에 반가를 본 자연적 해석이 있고, 자연적 해석의 동그라미 3번에 보면 O표시 무해 원칙이 있으며, 그 O표시 무해 원칙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다. 저는 X토지, Y토지라는데 여기는 A토지, B토지라고 돼 있죠. 1번 A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A토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착오 취소할 수 없다. 2번 B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B토지 등기는 무효다. 그래서 갑원들에게 B토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설령 B토지를 병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그 거래한 병은 보호받지 못한다. 선악을 묻지 않고. 그죠? 사례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원칙이 자연적 해석이지만 규범적 해석이지만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이 있고 그중에 O표시 무해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름 같은 건 몰라도 돼요. 그 사례 형태로 나와 있는 거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목적 요건 다 본 거예요. 좀 쉬었다가 의사표시 보겠습니다.